얘들아 안녕, 모두 반갑다. 오늘은 금요일, 그리고 너희들의 수업은 7교시.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영상을 찍어서 우리 컨텐츠 수업으로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으니까 다들 잘 듣길 바라고, 만약에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뭐 얘기를 해도 되고, 너희들이 따로 피드백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두면 선생님이 어떤 글씨를 썼는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 원격 수업 전화하기 전에 나눠준 프린트 97, 98차식 프린트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고, 교과서는 248쪽부터 251쪽 보면 된다. 그래서 프린트 내용들 97차시에서 이제 98차시 보시면 되시고요. 교과서는 248쪽에서 251쪽까지 나가보도록 할 거야. 자, 다들 폈어? 빨리들 펴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할 텐데,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국제 갈등, 뭐 민족 간의 갈등, 뭐 영토를 둘러싼 갈등, 종교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 이런 것들은 너무 판에 박힌 얘기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국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 주체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제사회,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할 거야. 자, 알겠지?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우선 너네가 프린트 빈칸 첫 번째에 들어갈 거 먼저 적어놓고 가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것은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상호 교류하는 사회래. 국가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야. 너희들 뭐 선생님, 뭐 효정이, 뭐 민재, 뭐 태랑이, 뭐 주원이, 이런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러시아, 이러한 나라와 나라들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는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국제사회라고 부르는 거야. 어이, 좋아. 다들 얘기들 했겠지? 항상 수업 들을 때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얘기하면서 해. 내 말에 맞장구 치면서 수업 들어. 알겠지? 자, 국제사회다. 국제사회란 주권을 지닌 국가들이,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상호 교류하는 사회를 우리 국제사회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제 뉴스 보면은 나오잖아. 자, 우리 국제사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런 것을 국제사회라 부르고, 선생님, 그럼 여기 주권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공부하는 거니까 적어도 이런 세세한 개념들의 뜻은 확실하게 알고 나아가야겠지? 그래서 주권, 다들 뭐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우리가 일본한테 대한민국에 자, 재난 문자가 왔구나. 아무튼 다들 코로나 조심하고, 재난 문자 때문에 영상이 끊기니까 좀 짜증이 나네. 그러니까 차단할 수도 없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주권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바로 우리들의 의사,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을 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뭐 권한 또는 뭐 권력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린 주권이라고 부른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국제사회랑 국내 사회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국제사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국제사회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총 4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거야. 얘들아, 국제사회는 과연 아름다운 사회일까? 미국이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미국이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을 도와주고, 우리 대한민국이 저기 필리핀이나 원조가 필요한 나라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과연 그런 것들만 장밋빛 미래처럼 펼쳐져 있을까? 당연히 아니겠지. 그래서 국제사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돼. 힘의 논리야.
다 독립된 국가. 이제 오늘날 식민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식민지를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지. 그래서 이 힘의 논리는 무엇이냐? 모든 국가들이 각자 저마다의 이 주권과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권의 행사 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는 뭐 누군가 평등하다 하겠지, 이상주의자들은.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평등한 것이 아니라 국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어떤 국력에 의해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 그래서 옛날에 너네 혹시 냉전 시대 때 쿠바 사태 들어본 적 있니? 당연히 너희들 태어나기 전이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서로 냉전을 펼치고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다이다이를 까진 않았지만 서로 이렇게 오묘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들어선 거야. 쿠바가 어딨어? 바로 미국 밑에 붙어있는 섬나라잖아. 거기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얘기는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워싱턴, 뉴욕, 맨하탄, 뭐 텍사스 할 거 없이 핵미사일을 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자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야, 우리는 3차 세계대전도 불사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뚫고 나가라. 그 결과 쿠바의 미사일 기지가 철수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이라는 국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거야.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 바로 이익 추구야.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어. 우리가 뭐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든 영원한 건 아니야. 그런 노래도 있잖아. 영원한 건 절대 없어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익 추구가 무엇이냐 하면은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자국의 이익을. 다른 나라의 이익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자, 세 번째 무엇이냐? 무정부성이야. 자, 얘들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기면 누가 너희들을 잡으러 와? 누가 잡으러 와? 바로 경찰이 잡으러 오지.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으면 국가가 너희들을 처벌하는 거잖아. 국가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거잖아. 근데 국제사회는 이 국가들을 조율하는 중앙정부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들은 자유로운 사회 구성원들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에 법과 제도를 지켜나가며 살아가는데 국제사회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국가를 구속하는 중앙정부가 부재해.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어떤 나라가 일탈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야. 즉, 이 세 가지는 이 국제사회를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현실적으로. 어차피 세상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 덫보다 가까운 게 주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법이 더 가까이 있다. 더 무서운 건 법이고. 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세상은 현실이야. 인생은 실전이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국가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며 이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앙정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토마스 홉스, 로크, 장자크 루소의 자연 상태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 하지만 가장 어두운 것도 가장 작은 빛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국제사회에는 이 한 가지 특성이 또 존재해. 국가 간의 나름 이 연대감과 규율이 존재하는 거야. 야, 적어도 우리 지킬 건 지키고 살자. 그래서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한 발전을 위해
공통의 노력을 합니다. 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돼. 알겠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국제사회의 의미와 국제사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 이제 다음에 할 얘기는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너희들이 이것과 엮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있느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놔. 선생님 항상 얘기했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시험에 나오게 될 거야. 자,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 정치 보는 관점, 국제 정치 바보 관점 이렇습니까? 자, 그것은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이상주의 또는 선생님 대학교에서는 자유주의라고 배웠었는데 첫 번째는 이상주의고 두 번째는 현실주의야. 근데 이상주의는 무슨 뜻이겠어? 뭔가 이상적이라는 뜻이지. 세상이 아름답고 분홍색이고 막 장밋빛이고 즉 이상주의에서는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면은 이상주의 학자들이 바라보는 국가는 굉장히 선해. 선하고 도덕적인 존재야. 이렇게 시비 걸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야. 막 욱해가지고 전쟁 터뜨리고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선하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반면에 현실주의는 뭐겠어? 세상은 다 썩었어. 세상은 어차피 다 힘센 놈들이 다 가져가고 그런 세상이야. 무슨 선하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야. 인간은 원래 나빠. 국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현실주의는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바라보는 거야. 이기적이고 국가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국가와 국가 간의 연대는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이 국제사회에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보느냐? 자, 평화. 당연히 존재하는 거야. 항구적인데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집단 안보 체제야. 집단 안보 체제. 너네 혹시 국제연합, UN 또는 유럽연합, EU 이런 거 들어봤어? 들어봤겠지. 얘들아 뭐 옛날처럼 막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날 낌새가 보이면은 국제연합에서 알아서 제재가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집단 안전보장 체제, 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한 국제 어떤 세계 평화의 달성 방법이고, 자, 현실주의자들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느냐? 세력 균형이야. 주먹에는 주먹으로 맞서는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냉전 시대를 떠올리면 될 거야. 우리 냉전 시대 평화는 지속됐지. 서로 총과 대포로 쏘는 전쟁, 뭐 그 전쟁통이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거는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냉전 시대에서는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았어. 이게 바로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야. 비슷한 권력을 지닌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어떤 한 국가가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라는 거 알겠지? 자, 그렇다면 평화 얘기를 했으니까 갈등의 이야기를 할 텐데 이상주의자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일시적이고 일탈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갈등은 일시적입니다. 일탈적입니다. 자, 현실주의자들은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겠어? 당연히 지속적인 거고 필연적이라고 보는 거야. 왜냐? 국제사회의 특성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도 그 이익을 추구한다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에 갈등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거다. 자, 잘들 적어봤어? 오케이, 좋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국제 갈등이야, 국제 갈등. 자, 두 번째 빈칸.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 당연히 국제 갈등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 테러, 아니면 전쟁, 뭐 분쟁. 전쟁과 분쟁은 좀 다르지. 그 다음에 뭐 시위, 아니면 소요 사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 갈등의 원인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영토를 둘러싼 갈등. 뭐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 너는 혹시 뉴스 봤니? 인도랑 중국 국경에서 서로 군인들이 이렇게 막 쇠파이프 들고 뭐 못 박힌 나무 깡목 들고 가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부상자 발생하고 그랬다는 뉴스 옛날에 한번 있었는데,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말 그대로 땅덩어리를 둘러싼 갈등이야. 야, 니들 내 땅 넘어오지 마. 아니, 야, 국경을 지켜.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중국과 일본이 뭐 다오이다오 또는 센카쿠 열도 또는 이제 다오이다오라 불리는 영해를 이렇게 두고 서로 이제 갈등을 빚었던 적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언제나 일본과 중국과 서로 이렇게 낀 위치에서 일본이랑은 독도를 가지고 중국이랑은 이제 백두산 만주 일대를 가지고 좀 갈등을 겪고 있지. 그래서 야,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항상 일본의 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입국 탓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원인은 또 무엇이 있느냐? 이제 종교 분쟁이야, 종교 분쟁. 이슬람교와 어떤 기독교 또는 여기 보면은 종교 내 종파에 따라서도 싸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 그게 옛날에 이라크야, 이라크 보면은 너는 혹시 알카에다라는 집단이 있는데 그게 IS 이전에 있었던 이제 유명한 국제 테러 조직이었거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른바 뭐 선생님이 이슬람교는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시아파와 이 수니파 간에 서로 뭐 따라야 하는 법칙이 다르다, 율법이 다른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머리 터지도록 치고받고 싸우는 종교 내 갈등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고, 세 번째는 이제 민족과 관련된 분쟁이지.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어떤 티베트 아니면 뭐 쿠르드족, 이런 중국 내 소수민족. 야, 진짜 중국은 어떻게 보면 도덕책이다. 어떻게 여기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냐? 예, 대단해.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 간의 어떤 차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선생님은 뭐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뭐 조선족, 연변에서 왔다고 뭐 고려인들, 뭐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배척하고 차별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서로 이해를 해야겠지.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를 좀 이해하고 자기들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중적인 스트레스를 취하는 사람들을 난 너무 싫더라. 그런 것들 있다는 사실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 국제 갈등이 발생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은 국제 협력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인데 국가 간의 이 상호 교류는 니들 나라가 원래 이런 입장이었구나. 너희를 이해한다. 상호 간의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당구장 표시 보면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너희들은 국가 간의 관계가 이상주의에 근거한다 보니 현실주의에 근거한다 보니 한번 프린트에 자유롭게 써 보면서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는 동안 너희들은 이제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자유주의와 이상주의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라. 자, 칠판 주고 다시 보자. 자, 모두들 다 이제 옮겨 적었지. 칠판을 깨끗하게 지웠다. 그래, 선생님이 이렇게 정주가 이토록 그리웠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 보고 싶다, 정주야. 자, 너희들 다 그립지? 아무튼 원격 수업 기간이라고 너무 이렇게 풀어져 있지 말고 너희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 중에 부족하다고 느낀 것들을 좀 보충하는 시간으로 삼아봐, 얘들아.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안 들을까? 모를까 알아? 그걸 알았으면 나도 서울대학교 가고 나도 고려대학교 가고 연세대학교 갔지. 그걸 나는 몰랐어, 그때는.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국제사회 행위 주체야.
국제사회의 어떤 의미, 국제사회의 특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그렇다면 국제사회에는 어떠한 이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겠지. 자, 그래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이게 맞게 적혀 있는 거 맞지? 너네들이 어떻게 볼지? 오케이. 국제사회 행위 주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행동을 하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뭘까? 바로 국가야, 국가. 그래서 이제 국가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의 의미는 독립된 주권을 지니고 있는 주권을 지닌 개별적인 행위 주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영토가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국가는 주권을 가진 평등한 행위 주체이지만 주권을 가진 평등한 주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달라. 왜냐? 국가 간에는 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이 국력의 차이에 따라서 주권의 행사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들아, 우리 국제사회의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 요즘 들어서 대두되는 게 환경오염이지.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은 다 같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국제 문제의 특징이잖아. 우리나라 혼자서 아무리 쎄 빠지게 노력한다 해도 그걸 바꿀 수는 없어. 어떻게 바꿔? 우리가 석탄 안 쓴다고 해서 저기 중국 애들이 안 써? 미국이 안 써? 다 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미국은 결국, 중국은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라는 거. 한번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후변화협약을 어떻게 탈퇴했는지 그 참고 뉴스 영상을 한번 보고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자. 다 같이 한번 봐볼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가 합의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과 국제환경단체 등 국내외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있은 지 2년 5개월 만에 미 행정부가 유엔에 탈퇴를 통보하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공식적으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 50년 사이 74%나 줄었는데도 파리 협약이 미국민들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리 협약은 2015년에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역사적 합의입니다. 미국이 이런 파리 협약 탈퇴 절차에 착수하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게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과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협약 이행에 미온적일 것이란 관측이 늘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런 우려를 의식해 당선될 경우 파리 협약에 다시 동참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제인 폰다 등 유명 여배우들은 경찰에 수차례 체포되면서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very human life is dependent on having and honoring our planet. Yet we have violated and abused Mother Earth. 국제환경단체 멸종저항은 유명 인사들을 내세워 10년 내 온실가스 제로를 만들려는 캠페인을 벌이며
파리 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줄곧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자, 어때? 다 잘 봤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국가가 이 주권을 가지고 평등한 존재라 하더라도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같지 않은 거지. 미국이랑 대만이 같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랑 일본이 같은 것도 아닌 것처럼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실력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견주어서 뒤지지 않을 정도의 국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국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너희들한테서 나온다.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미래고 너희들은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학교에서 좀 자지만 말고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도 좀 하고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나중에 얼마나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 생각해봐. 가슴 벅차지 않아? 적어도 한 번뿐인 인생 그런 사람이 돼야지. 돈 많은 백수 이런 거 말고. 물론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국가 살펴봤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자. 두 번째는 국제기구야. 국제기구. 어떤 국가가 또는 이 정부와 정부 아니면 지역과 지역이 서로 간에 어떤 상호 협력을 맺는 연합체다라고 너네가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국가 간에 또는 뭐 지역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상호 협력을 이루고 있는 단체 또는 연합을 우리가 국제기구라고 한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어떠한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생각나는 게 국제연합. 너희들이 UN이라고 부르는 거겠지. 두 번째 뭐 유럽연합? EU? 세 번째 뭐 중동 석유개발기구? 오펙? 뭐 아니면은 다양한 것들이 이제 존재하겠지. 뭐 아세안?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두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국제연합은 선생님이 비정부 기구랑 개인까지 설명한 다음에 따로 빼서 설명을 해줄 거야. 국제연합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유주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국제기구이기도 하고, 너희가 적어도 유엔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상식으로 알아놔야지. 나중에 이제 대학생 될 텐데, 그치? 자,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이 있냐? 비정부기구야. 어떤 민간 차원에서 국제 문제 아니면 국제 갈등을 해결하는 일종의 자발적 결사체라고 너네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 자발적 결사체는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합을 자발적 결사체라고 지금은 받아들이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주로 이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프린트 빈칸에 이제 들어갈 말들 다 채워놨어?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다 채워놨을 거라고 믿고, 비정부기구의 어떤 종류들 보면은 국경 없는 의사회, 뭐 그린피스, 뭐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것들이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직 하나 더 남아있어. 바로 개인이야. 개인. 국제사회 행위주체로. 아니 선생님, 국제사회는 이 국가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사회라면서요. 근데 개인이 왜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신남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이승현이 야, 국제사회는 지금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누가 내 말을 듣겠냐. 해봤자 너희들이나 들어주겠지.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또는 오바마가 또는 바이든이 또는 푸틴이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하면은 전 세계가 집중을 하게 되지. 그래서 아니면 뭐 달라이라마 또는 뭐 파키스탄의 어떤 마랄라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 뭐 유엔 사무총장 이런 인물들 너네가 떠올리면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유엔 국제연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국제연합에 구성하고 있는 기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다뤄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야. 좋지.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이제 칠판을 지우는 동안 너희들은 영상을 한 편 이제 보고 있을 건데 그 영상은 국제사회의 어떤 갈등과 분쟁들을 다룬 영상이니까 너희들이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선생님은 칠판을 지우어 이제 곧 다시 보도록 하겠다. 자, 얘들아, 그럼 이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자. 우리는 이제부터 국제연합의 성립 배경에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첫 번째, 국제연합 자체는 이제 곧 할 거야. 국제연합의 성립 배경.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들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적어도 이 친구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정도는 알아놔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단 첫 번째 1910년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14년에서 191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한번 났었지.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어. 선생님이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유럽에서는 1000만 명 가까이 죽었다 이 말이야. 죽고 다쳤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말고 국가와 국가 간에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자. 당시 미국의 대통령 이상주의자였던 우드로 윌슨이 주장을 한 거야. 그때 등장한 게 바로 국제연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연맹이야. 하지만 이 국제연맹에는 한계가 있었으니 어떤 한계였냐? 미국이 판을 다 깔아놓고 자기는 빠졌어. 강대국이 이제 가입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의사결정 방식 역시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 결정을 해야 돼.
만장일치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불만을 잠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거 어느 천년에 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앉아있냐. 이미 전쟁은 나버렸는데. 그래서 그러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린 거야. 미국이 없었어. 그냥 종이 인형이야. 종이 인형. 껍데기야 껍데기. 허수아비야. 독일이 미국 없는 국제연맹을 무서워나 할 것 같아? 다 저기 프랑스, 영국 이미 다 자기들한테 한번 꿇었던 애들인데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야 국제연맹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이나 어떤 강대국들이 개입한 국제연합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유엔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 그 첫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유엔 총회야 총회. 총회라는 말 뭐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것들 뉴스 내용에서 한번 봤으려나?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총회는 무엇이냐면은 형식적 최고 의결 기관이야. 총회에서 이제 웬만한 의사 결정을 싹 다 내린다 이 뜻이지. 그래서 총회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의사 결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다수결로 의사 결정을 내려. 미국도 한 표, 일본도 한 표, 뭐 중국도 한 표, 베트남도 한 표, 캄보디아도 한 표, 가나도 한 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한 표, 우리나라도 한 표, 싹 다 한 표야. 그래서 1국 1표. 우리나라 1인 1표처럼 한 나라당 하나의 표만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러나 총회는 그냥 여기 보였지 형식적이야 형식적. 얘들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잖아. 결국 군대잖아 군대. 유엔도 유엔군이라는 게 있지. PKO 평화유지O 평화유지군 있잖아. 그래서 유엔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라 부르는 거야. 안보리. 유엔 안보리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안전보장이사회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관이야.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더 중요해. 어떤 국제 평화에 대한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 터졌을 때도 이 안보리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유엔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파견이 됐던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근데 이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바로 현실주의의 측면이 드러나는 거야. 안전보장위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 투표야. 만장일치 투표.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유엔 상임이사국 그리고 비상임이사국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상임이사국은 총 5개 국가가 있어. 그래서 비상임이사국은 총 10개 국가가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픽스됐어. 고정됐어. 저 나라는 변하지 않아. 비상임이사국은 이제 달라져. 그때. 그래서 이제 상임이사국에는 어떤 나라들이 존재하느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의 국가들이 존재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상임이사국의 미안. 와, 내가 가장 흉하는 맞춤법 실수를 할 뻔했어.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포함하여
9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저기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에서 단 하나의 나라라도 반대를 한다면은 그 안건은 부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가 터졌을 때 러시아도 당연히 당시 소련이었겠지. 소련도 당연히 상임이사국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어째서 소련은 거부를 하지 않았냐? 이제 북한의 남한 침략에 대해서 북한의 남침이 맞는 거지.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상임이사국들이 모여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린 거야. 야, 한반도에 평화유지군을 보낼 것이냐, 유엔군을 파견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불참했어. 중국도 참여하지 않았어. 그래서 쟤네들은 기권 처리하고 참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강호의 역사는 참 신기한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시나리오 짜둔 것처럼 탁탁탁탁 맞물려 가는 게 있는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역사고 그러니까 드라마겠지. 자, 그래서 이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표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벌써 보면은, 즉 현실주의가 반영된 대목이기도 하고, 여기서 일국일표주의라는 뜻은 이상주의가 반영된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남았는데 이것만 하고 끝날 거야. 라스트 하나는 이것도 유엔의 기구야. 국제사법재판소 ICJ야.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뭐겠어? 국가 간의 이제 분쟁이나 어떤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이제 재판정의 입장이지. 하지만 저것의 한계는 명확해. 그냥 이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그만이야. 왜냐? 단지 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관할해가지고 뭐가 잘 되고 뭐가 나빴는지 이런 것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국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힘은 없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독도 영토권을 두고 이렇게 막 싸운다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굳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일본은 계속 독도를 건드려가지고 여기로 끌고 가고 싶은 거야. 국제사법재판소로. 야, 그러지 말고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한번 판결 받아보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냐 일본의 위상이 높냐야.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일본의 위상이 좀 더 높은 현실이겠지. 아무리 뭐 코로나는 뭐 도쿄올림픽이네 아무리 뭐 그래봤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국제사회에 두각을 드러낸 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몰라 뭐 너희는 옛날에 우리나라 식민 지배했어,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이럴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재판소에 이렇게 누구 고소합니다 이거 재판해 주세요 하는 것도 우리의 고소가 있을 때만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국제사법재판소도 마찬가지야. 국가와 국가 간에 이 재판을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어야만 그 사건에 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 애들이 계속 이제 독도 가지고 동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상대를 안 해주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의 특성, 어떤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평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력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 오늘 한 내용들 절대 까먹지 마. 시험에 나올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으니까 다들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보내도록 하고, 수업 잘 듣고 어디 나다니지 말고 PC방 가지 말고 노래방도 가지 말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길 바래. 알겠지? 자,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자.